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의 설정에 있는 시스템 메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도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시스템 메뉴가 있겠죠. 거기서 똑같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좌측에 시스템이 제일 먼저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시스템에 대한 설정 내용들이 우측에 나오게 되겠죠. 윈도우 10의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이 설정들이 아이콘으로 나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시스템을 선택을 해주시면 윈도우 11에 있는 하부 메뉴들이 좌측에 나오게 되고, 그 좌측에 있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우측에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디스플레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듀얼 모니터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과 2 두 개가 나오죠. 모니터를 하나만 쓰시는 분은 하나만 나오게 되겠죠. 컴퓨터 뒷면 단자에서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하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확장을 주시게 되면 1과 2가 연결된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복제를 주시게 되면 1과 2가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복제를 하셨을 경우에는 회의를 하실 경우에 내가 보는 화면과 상대편들이 보는 화면이 똑같아야 될 때는 복제를 쓰겠고요. 확장일 경우에는 모니터를 넓게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장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과 2가 하나의 모니터로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니터를 두 개 쓰시는 분들은 1은 주 작업용 모니터로 쓰고요. 2의 경우에는 작은 모니터를 하나 놓고 지금 당장 하지 않는 작업들은 2에다가 올려놓고 1에서 주 작업을 하게 되겠죠. 모니터를 하나만 쓰시는 분들은 두 개 써보시면 정말 편리하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주 모니터는 좋은 걸 쓰시더라도 부 모니터는 적당한 가격대의 모니터 구입을 하셔서 두 개를 연결해서 쓰시면 넓은 화면에서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식별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1이 나오죠. 이게 주 모니터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니터에는 2라고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니터를 연결했는데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디스플레이 검색에서 검색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해주시면 모니터를 바로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선 디스플레이의 연결이죠. 자, 이 경우에는 스마트폰은 안 되고요. 타블렛을 이용을 하시는 분, 탭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선 디스플레이로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노트북 이용하실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연결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쓰시는 탭의 모델명이 나오게 되고 그걸 연결하게 되면 똑같이 두 개의 모니터를 쓰는 것 같이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트북과 탭을 이용을 해서 듀얼 모니터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윈도우 10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1도 똑같은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컴퓨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요. 자, 여기서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좌측에 디스플레이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우측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무선 디스플레이 연결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창이 하나 나오게 돼요. 여기서 디바이스를 검색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태블릿으로 가셔서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쓸어 내리시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죠. 자, 한 번 더 넘겨 볼게요. 여기 보시면 세컨드 스크린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컨드 스크린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세컨드 스크린에서 타블릿 이름 나오고 검색하고 있죠. 자, 이제 컴퓨터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태블릿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태블릿을 선택을 해줘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검색이 되면서 태블릿이 두 번째 스크린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컴퓨터의 디스플레이에서 2번이 하나 생겼죠. 자, 이렇게 두 번째 화면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갤럭시 탭 S7에 연결됨 하고 연결 끊기라고 나오죠. 지금은 연결된 상태인 거죠. 자, 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 지금 컴퓨터에는 이 화면이 나오고요. 태블릿에는 바탕화면이 보이게 되죠. 자, 다시 컴퓨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여러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확장이라고 나오죠. 지금 이 상태는 노트북과 태블릿이 서로 연결된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치 전체가 하나의 스크린처럼 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 화면이 복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연결이 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를 하나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웹브라우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죠. 자, 이 두 개를 연결된 모니터로 인식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모니터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노트북은 아무래도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영상 같은 것들은 우측에 있는 태블릿에서 실행을 시킨다거나 또는 음악을 플레이한다거나 해놓고 여기 있는 노트북 화면에서는 또 검색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C에서 우측 버튼 누르시고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복제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확장 상태죠. 지금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자, 이걸 누르시고요. 디스플레이 복제를 주시게 되면 똑같은 화면이 동시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의 모니터에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복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복제로 했을 때 장점은 뭘까요? 마우스 이용이 필요 없이 태블릿에 터치를 해서 PC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디스플레이 설정 창을 위쪽에 터치하고 내리시면 자, 어때요? 여기도 그대로 움직이죠? 자, 그리고 창 닫아 보겠습니다. 자, 닫히죠? 자, 그 다음 브라우저 창도 터치해서 그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윈도우 시작 버튼도 터치해서 열어서 손으로 터치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 태블릿을 터치 스크린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우스 가지고 이용하시기 귀찮으실 때는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자, PC는 옆에다 놔두고 타블릿으로 그대로 컴퓨터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태블릿은 어차피 PC에 있는 화면을 보여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태블릿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PC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픽 프로그램 같은 것들 이용을 하실 때도 디지타이저 같은 게 없을 때는 이렇게 탭으로 이용을 하시면 그림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림판을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손으로도 간단하게 그려줄 수가 있죠. 자, PC에도 그대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펜타블렛 같은 게 없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끄실 때는 여기 상단에 있는 연결 끊기 있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연결을 끊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 끊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무선 와이파이 장치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겠지만 일반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에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자, 그럴 때는 이런 무선 와이파이 동글을 하나 구매하셔서 설치하시면 데스크탑 PC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무선 와이파이 동글은 USB 포트에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겠죠. 자, 다이소라든지 마트 또는 뭐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가격도 비싼 거 구매하실 필요 없이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가격이면 간단하게 구매를 하셔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탭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밝기 및 색인데요. 야간 모드라고 있죠. 자, 이걸 켜게 되면 모니터가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돌게 되면서 눈에 부담을 좀 덜 주게 되죠. 강도를 더 높일 수도 있고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눈에 무리를 덜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해서 지정한 시간이 되면 야간 모드로 자동 전환이 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HDR 모니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HDR 모드로 전환을 해서 훨씬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모니터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 모니터 모델명이 나오는데요. 현재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이 HDR 모드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모니터를 감지해서 HDR 모니터일 경우에는 여기에 지원한다고 나오고요. 자동 적용이 되게 돼요. 자, 그 대신 비디오 재생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HDR 모니터를 쓰더라도 해상도를 낮춰서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통신비를 절약을 할 때 이용을 하게 되고요. 배터리 옵션 같은 경우도 노트북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이용을 하실 때는 배터리가 더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최적화나
품질 최적화 두 가지 중에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기 귀찮으실 경우에는 배터리 사용 시 낮은 해상도에서 비디오 재생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전원이 연결됐을 때는 비디오 품질 최적화를 이용을 하다가 배터리로 이용을 할 때는 자동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 최적화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배율이죠. 자, 이 배율과 해상도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눌러주게 되면 내 모니터가 지원하는 최대 해상도부터 최저 해상도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권장을 쓰시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너무 작아져서 이 정도로 놓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쓰실 때는 권장을 놓는 게 좋겠죠. 여기서 권장으로 놓게 되면 훨씬 깨끗한 화면을 볼 수는 있지만 글씨나 아이콘들이 너무 작아져서 보기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배율을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25%인데요. 저도 100%일 경우에는 너무 작아 보여서 125%로 올려서 사용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키워서 이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150%까지 키워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 화면 녹화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방향이죠. 자, 가로와 세로, 가로 대칭, 세로 대칭 네 가지가 있죠. 자, 모니터 보여드리기 위해서 델 사이트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내려가셔서 모니터의 사양을 보시게 되면 어떤 모니터든지 디스플레이 위치 조절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자, 전혀 안 될 때는 안 나오겠죠. 하지만 위치 조절이 될 경우에는 높이, 피벗, 스위블, 틸트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이 피벗이 모니터를 돌릴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모니터가 돌아가죠, 세로로. 자, 이게 피벗 기능이 되는데요. 이 피벗은 이 모니터 받침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고요. 어떤 모니터든지 전부 세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드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니터 암을 설치를 해서 모니터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모니터를 돌렸을 경우에 모니터에 있는 내용이 돌아가서 보이겠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세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로 돌렸을 경우에 위아래가 뒤집혀서 보일 경우 대칭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문서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세로 모니터가 훨씬 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서 작업을 위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받침대가 틸트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니터 암을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훨씬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급 디스플레이인데요. 고급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시면 모니터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게 되고 그래픽 카드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게 되죠.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때는 어댑터 속성을 보시게 되면 그래픽 카드에 대한 정보가 모두 나오게 되고요. 모니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모니터 속성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이라고 있죠? 자, 그래픽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앱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옵션을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 편집기, 사진, 영화, TV 전부 절전으로 돼 있죠? 여길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옵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절전과 고성능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상관이 없지만 영화라든지 TV 같은 것들을 주로 보시거나 영상 편집 또는 그래픽 작업들을 주로 하실 경우 그런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어댑터 즉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럴 때는 원하는 앱에만 따로 고성능을 설정을 해주시면 다른 경우에는 윈도우가 결정하도록 허용한다거나 또는 절전으로 놓았다가 해당 앱이 실행되면 자동으로 고성능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윈도우 10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었는데 윈도우 11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옵션을 변경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다시 시스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소리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에 관련된 것을 제어하게 됩니다. 저는 녹음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가 붙어 있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카드가 메인보드에 기본 장착이 돼 있을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 정도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블루투스 장치를 쓰시는 분들은 새 출력 장치 페어링으로 장치 추가를 설정을 해주시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루투스를 이용을 하시려면 여러분 컴퓨터가 블루투스를 지원을 해야 되겠죠. 물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설치되어 있겠지만
일반 PC의 경우는 블루투스가 설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블루투스 동글을 컴퓨터의 USB 단자에 꽂아 주시기만 하면 바로 블루투스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블루투스 동글은 다이소나 또는 인터넷, 마트 같은 데서 3,000원이나 5,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시고 블루투스 실행을 합니다. 이때 스피커는 꺼져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디바이스 추가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 스피커를 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윈도우에서 블루투스 장비를 검색을 하고 스피커를 추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 뜨죠. 자, 그 다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블루투스 장비가 연결이 되는 거죠.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는 볼륨이 있죠. 이 볼륨은 전체 시스템 볼륨이 되겠습니다. 이 볼륨은 작업 표시줄 하단 우측에 보시면 여기도 들어와 있죠. 이 볼륨을 움직이면 이 위에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볼륨 소리가 스피커로 나게 되겠죠. 그 다음은 모노 오디오인데요. 스테레오와 모노의 차이는 좌우측 스피커에서 소리가 전부 나면 스테레오가 아니고요. 좌측과 우측 스피커의 소리가 다르게 나면 그게 스테레오가 되겠죠.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좌측 우측 소리가 다를 게 없죠.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켬으로 해주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오는 소리를 하나로 합쳐주게 됩니다. 자, 가끔 소리가 한쪽만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모노 오디오를 켜주면 양쪽에서 같은 소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입력이 있겠죠. 자, 녹음 장치 선택이에요. 마이크죠. 자, 저는 녹음을 하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USB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머리에 거는 헤드셋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 장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새로운 입력 장치를 연결을 해줄 때는 장치 추가를 하셔서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것은 입력하는 볼륨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것은 출력 볼륨이죠.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의 크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마이크로 녹음을 할 때 입력되는 소리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 입력 볼륨이 낮게 되면 나중에 녹음한 소리를 아무리 키워도 소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볼륨은 되도록이면 좀 높은 게 좋겠죠. 자, 이렇게 100으로 줘버리면 소리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와서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든지 하울링이 난다든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너무 높이는 건 좋지 않고요. 한 80에서 90 사이에 놓으시면 가장 적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소리 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출력 장치와 입력 장치가 있죠. 자, 스피커가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또는 마이크가 입력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문제를 검색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게 되죠. 자, 다음 누르시게 되면 오디오 향상을 열 건지 물어보죠. 지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오디오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디오 향상을 열게 되면 저음을 보강한다든지 헤드폰을 가상화해서 좀 더 입장감 있는 소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음향 강도의 이퀄라이제이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모든 향상 기능을 사용 안 함을 체크하면 다 향상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저음만 보강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보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각 부분의 향상 기능을 보면 저음 보강을 누르고 여기서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저음을 보강을 해줄 건지 여기서 물어보죠. 없으면 보강은 안 하는 거겠고요. 3dB부터 24dB까지 나오죠. 3dB이 저음이 되겠죠. 수치가 작을수록 저음이 되고 수치가 높을수록 고음이 되겠죠. 그 다음 헤드폰 가상화는 설정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주변 환경 소리를 만들어 줍니다. 재즈 클럽이라든지 스튜디오라든지 콘서트홀에서 듣는 그런 음향 효과를 연출을 해주죠. 헤드폰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한번 켜서 훨씬 향상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으로 음향 강도 이퀄라이제이션이라고 있죠. 자, 설정 들어가게 되면 소리의 잔향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늘어짐으로 하게 되면 소리의 잔향이 좀 더 길어지게 되고요. 짧게로 주면 소리의 잔향이 좀 짧아지게 됩니다. 빠른 템포의 노래를 들으실 때는 짧게로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이라든지 명상음악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음악들을 들을 때는 약간 늘어진 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정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효과를 연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기본값 복원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런 일반적인 소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사운드 장치라고 나오죠. 자, 들어가시게 되면 내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운드와 관련된 장치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각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또 세부적인 조절이 가능하죠. 가끔 스피커를 연결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난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허용 안함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허용을 했기 때문에 허용 안함 단추가 뜨는 거고요. 허용 안함을 누르면 이제 이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나오지 않게 되겠죠. 이거는 항상 허용을 눌러서 허용 안함 버튼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허용이 된 상태인 거예요. 이 부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관련 장치들이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는 분들은 처음에 어디서 소리가 나거나 또는 어디로 입력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기본값을 잡아주면 앞으로 재시동하더라도 항상 이 장치가 기본값으로 잡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출력 설정인데요. 이 부분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그 옆에서 비트와 헤르츠 수를 선택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주시면 가장 적합한 음질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찾기가 좀 더 쉽겠죠. 자, 그 다음에 볼륨이 있겠죠. 왼쪽과 오른쪽 채널의 볼륨이 다를 경우에는 여기서 따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디오 향상 부분은 좀 전에 본 것과 같이 고급을 누르시게 되면 같은 메뉴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간 음향 부분인데요. 좀 더 입장감 있게 공간의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사운드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서 지정을 해주죠. 자, 저는 스테레오로만 잡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간 음향 앱을 가져와서 설치를 할 경우 좀 더 다양한 공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닉4 헤드폰 선택을 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연결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여기 고급 부분에 있는 더 많은 소리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가 잘 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단 탭에서 소리 누르시고요. 여기 있는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렇게 소리가 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설정을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소리가 안 나면 연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그걸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는 드라이버가 안 깔려서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녹음하는 부분이죠. 마이크가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말을 하게 되면 여기에 미터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그 부분은 문제없이 소리가 입력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기본 장치가 이걸로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소리 부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림이 있죠. 자, 윈도우 이용하시다 보면 우측 하단에 알림이 뜨죠. 그 알림들이 귀찮으실 경우에는 여기서 알림을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소리만 나고 알림은 보이지 않게 한다거나 알림은 보이고 소리를 나지 않게 한다거나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알림이 소리 재생하도록 허용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소리는 나지 않고 알림 화면만 나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잠금 화면에서도 알림이 뜨게 하려면 여기에 체크가 돼 있으면 되겠죠. 자, 포커스 지원은 내가 알림은 받고 싶은데 일정 시간에만 알림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이용하는 게 포커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 규칙에서 해당 시간 동안 정해져 있죠. 자, 이거 눌러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켬 주시게 되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지정을 해주죠. 이렇게 해주면 그 시간 안에는 알림이 오지 않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저는 포커스 지원에서 알림 받기를 해제해놨죠. 자, 이렇게 해제를 해주시게 되면 앱과 연락처의 모든 알림 받기를 해제한 거죠. 그러면 알림이 들어오지 않게 되겠죠. 우선순위만 들어오게 한다거나 알람만 들어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이 있네요. 자, 전원은 절전 기능이 되겠습니다. 화면 및 절전이죠. 자, 전원 사용 시 다음 시간이 경과하면 화면 끄기죠. 그 다음에 장치를 절전 상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10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이 꺼지는 거고요. 30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절전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절전 시간을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제일 아래로 가면 안함이 있죠. 자,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절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 모드는 여러분의 컴퓨터 성능을 최대한 뽑아낼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서
최고 성능을 주시게 되면 여러분 PC가 쓸 수 있는 전기 허용량을 전부 소모를 하면서 최대한의 성능을 뽑아내게 되겠고요. 전원 효율성은 PC가 작동되는데 문제 없을 정도의 전기 공급만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균형 잡힌으로 주시게 되면 간단한 작업할 때는 적당한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복잡한 작업을 하면 최고 성능으로 전환이 되겠죠.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한 뽑기 위해서는 최고 성능을 놓으시면 최대한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좀 느리신 분이나 예전 컴퓨터 쓰시는 분은 되도록이면 최고 성능 놓고 쓰시면 PC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저장소 부분인데요. 자, 저장소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저장 공간이 되겠죠. 물론 SSD로 설치되어 있는 분도 있으시고 M.2 형식의 SSD를 설치하신 분도 있겠죠. 그 부분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데스크톱 부분 보시게 되면 지금 32.7기가가 이용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바탕화면 보기 버튼을 눌러서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 필요하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앱 및 기능 보시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앱과 기능에 대해서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설치된 앱들이 59개가 있죠. 여기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필요가 없다 하시면 우측에 있는 점세개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앱들 중에서 윈도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능들은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코타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눌러보시면 제거 버튼이 나오지가 않죠. 자, 이런 거는 제거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앱 중에서 필요가 없는 앱들은 꺼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엑스박스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원래 윈도우 기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가 가능한 거죠.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죠. 이런 건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거했다가 다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다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하시고 잘 안 쓰시는 앱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컴퓨터를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저장 공간 센스죠. 자, 이 부분은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자, 이것은 저장 공간이 부족할 때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저장 공간이 여유 있으시면 구태여 꼭 키실 필요는 없고요.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신 분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키게 되면 공간이 부족하면 센스 기능이 실행이 돼서 압축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주는데 저장 공간이 반 이상 남으신 분들은 이용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 없는 항목들을 정리해주는 추천 정리 항목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죠. 다운로드를 어딘가에서 받으셨는데 한번 이용하고 그 다음엔 쓰지 않으시면 그런 것들은 계속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이 필요 없는 파일들은 이렇게 정리 버튼을 눌러서 정리를 해주시면 공간도 확보하고 속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크거나 사용되지 않는 파일이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앱들 여기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혹시 원드라이브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파일들 정리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중복된 파일이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파일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급 저장소 설정이죠.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최적화라고 있어요. 이걸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드라이브를 최적화를 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절약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최적화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 컴퓨터를 최대한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내려가시면 정보라고 있죠. 장치 사양이라든지 PC 이름 바꾼다든지 윈도우 사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 컴퓨터의 장치 아이디라든지 제품 아이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각각 앱들을 설치할 때 같은 PC에서 두 번 설치할 수 없게 된다거나 한 PC에 설치를 하게 되면 다른 PC에 설치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것은 이런 장치 아이디와 제품 아이디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고유 번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C 이름 바꾸기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자, 윈도우 10의 경우에는 이름 바꾸기가 복잡했었는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윈도우는 구매를 하지 않고 그냥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정들을 100% 활용을 못하고요. 막혀있는 설정도 있고 배경화면도 지정을 못하고 배경화면에 이렇게 크게 인증을 하라고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럴 경우에
윈도우 정품을 구입을 하시면 키값만 입력을 하면 지금 쓰는 윈도우를 정품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정품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때는 제품 키 및 활성화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제품 키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활성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눌러보시면 정품 인증되었다고 나오죠. 자, 만약에 정품 인증 안 하고 그냥 쓰시게 되면 여기가 활성으로 나오지가 않죠. 자, 그럴 경우 제품 키를 구입을 해서 여기 변경 눌러서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시면 정품 인증이 되면서 윈도우의 기능을 전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윈도우는 되도록이면 정품을 구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윈도우 11은 특히나 이런 설정 부분에서 막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정품을 이용 안 하시면 굉장히 귀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꼭 정품을 구입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에 있는 기본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PC를 사용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설정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시면 간단한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찾고 헤매지 않으셔도 되겠죠. 다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대충 어느 부분에 뭐가 있다, 어떤 기능이 있다만 알아두셔도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